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스포츠일과학과 견성환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저도 석사 학위 논문을 받은 내용으로 주제는 젖산 섭취와 운동의 복합 처치가 골격근 합성과 분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구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인체 내 골격근은 인체 움직임 생성뿐만 아니라 에너지 대사 및 생리적 과정에 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골격근이 가진 특징 중 하나는 가소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골격근은 이 가소성을 통해 근 합성과 근 분해의 비율에 따라 양적인 변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소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게 있으며 그 중에서 이 운동은 골격근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체 내에서 이 운동은 인체 내에서 골격근에 대한 반응으로 이 운동은 근합성과 관련된 요인의 활성과 반대로 근분해와 관련된 요인의 억제를 통해 골격근의 합성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많은 스포츠 선수들, 특히 근력을 중요시하는 선수들의 경우 근합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운동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운동을 수행을 통해서 근합성을 증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을 통한 근합성에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근합성을 추가적으로 유도하고자 많은 보조제를 섭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포츠 선수들의 경우 그러나 이제 많은 선수들이 근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이러한 보조제를 섭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보조제 섭취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며 또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이런 보조제에 대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은 실제 근합성 효과가 미비하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근합성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다른 어떤 보조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하던 중 이 젖산이라는 물질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젖산은 과거 피로물질로 많이 알려져 왔지만 최근에는 이런 피로를 유발하는 산성 혈증이 젖산이 원인이 아니라는 것과 젖산 탈수소 요소, 코리사이클, 젖산 셔틀 이론을 통해 젖산이 에너지원으로서 재사용 및 저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젖산이 과거 피로물질이라는 인식과는 다르게 좀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서의 젖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최근 젖산의 에너지원 이외의 작용에 대한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저는 여기서 이 젖산이 골격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젖산을 근육세포에 주입시켰을 때 근관 내 핵의 비율, 근관의 직경과 길이, 근핵의 수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마우스에게 일회성으로 복강 내 투여하였을 때 실제 혈중 젖산이 증가하였으며 골격근에서 AKT의 인산화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구강 섭취시켰을 때 혈중 젖산이 실제로 증가하였으며 2주간 섭취시킨 결과 정경골근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과 함께 젖산의 복합물, 젖산과 카페인 복합물을 섭취시킨 결과 골격근의 증가와 함께 골격근에서의 협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외인성 젖산이 골격근의 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조제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 선행 연구들의 경우 주로 침수적인 방법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에게 적용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젖산의 섭취 형태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짧은 기간 2주 정도를 확인하였으며 운동과 젖산 단독 처치를 한 연구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젖산을 운동 보조제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강 섭취를 통한 젖산의 단독 처치의 효과와 장기간 운동과 젖산의 복합 처치에 대한 결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연구는 연구 1과 2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1은 일회성 젖산 섭취가 시간 경과에 따라 골격근의 근합성 및 근분해 경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고, 연구 2는 장기간 외인성 젖산 섭취와 운동이 골격근에서 근합성 및 근분해 경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1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험동물은 렛을 사용하였습니다. 젖산은 체중당 2g을 섭취시켰으며 집단은 통제군, 젖산 섭취 후 30분, 60분, 120분으로 총 4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각각의 집단은 정해진 시기에 해부를 진행하여 플랜타리스와 플라즈마를 채취하였습니다. 플랜타리스에서는 PCR과 웨스턴을 분석하여 mRNA와 프로틴을 다음과 같은 요인과 같이 분석하였고, 플라즈마에서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키트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분석하였습니다. 통계 방법은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연구 1의 결과 mRNA에서 근합성과 관련된 요인인 IGF 리셉터, AKT, mTOR 모두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60분에서 이 효과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분해와 관련된 머프온과 아트로진에서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단백질 분석 결과 AKT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mTOR에서는 젖산 섭취 후 30분에서 mTOR의 인산화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젖산의 구강 섭취가 근합성 경로인 AKT, mTOR 경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혈액 분석 결과 젖산 섭취 후 혈액 내 젖산의 수치가 60분에서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글루코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젖산 1g/kg을 복강 내 투여한 후 15분 후 혈중 젖산이 20m몰까지 증가했으며 근합성 요인이 증가했다는 선행 연구와 비교하여 이번 연구에서는 젖산을 구강 섭취를 통해 낮은 젖산 수치에서도 근합성 요인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혈액 내 인슐린과 IGF-1은 젖산 섭취 후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요트맥스 70%에서 일회성 운동을 실시하였을 때 혈액 내 인슐린과 IGF-1이 감소했다는 선행 연구를 통해 일회성 젖산 섭취를 통한 혈액 내 젖산의 증가와 인슐린과 IGF-1의 감소가 일회성 운동에서의 혈액 반응과 비슷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젖산 섭취를 통한 낮은 젖산 수치에서도 근합성 요인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혈액 내에서 젖산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젖산 섭취 시 골격근 증가와 운동 보조제로서 운동과의 상승 효과에 대한 잠재적인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젖산 섭취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 2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 2는 통제군, 젖산 섭취군, 운동군, 젖산 섭취와 운동군 총 4집단으로 나뉘었으며, 운동은 트레드밀을 통해서 4주간 주 5회 VO2max 70%를 목표로 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서 실험동물은 마우스를 사용하였으며, 젖산 섭취는 운동 직후 젖산 1g/kg을 섭취시켰습니다. 마지막 4주차에는 해부를 진행하였으며, 측정 항목으로는 체중, 섭취량, 근육량, 지방량, 그리고 플랜타리스에서 PCR과 웨스턴 분석을 실시하여 mRNA와 프로틴을 확인하였으며, 세럼에서는 시중에 있는 키트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확인하였습니다. 통계 방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체중 결과 젖산 섭취군이 나머지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젖산 섭취군이 다른 집단에 비해 증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섭취량이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체중을 보정한 골격근과 지방량에서 골격근은 젖산 섭취군이 섭취량이 낮았음에도 가스트로피네미오스에서 젖산 섭취군이 통제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운동과 함께 젖산을 섭취한 그룹에서는 상승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지방량인 에피디디몰에서는 젖산 섭취군이 통제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습니다. 또한 젖산 섭취와 운동의 복합 처치군이 나머지 세 집단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mRNA 분석 결과 근합성에서 IGF 리세터는 운동의 효과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AKT와 mTOR에서는 젖산 섭취군이 다른 컨트롤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운동과 함께 젖산을 섭취한 복합 처치군에서는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근분해와 관련해서는 mRNA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프로테인 분석 결과 AKT에서는 네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mTOR에서는 젖산 섭취군이 통제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여기서도 운동과의 상승 효과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분해 요인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골격근에서 근합성 결과 장기간 젖산 섭취에 의한 근합성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젖산 섭취가 근합성과 관련된 요인인 mTOR의 발현의 증가를 유도하여 골격근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젖산 섭취와 운동의 복합 처치에서는 그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봤었는데 그 이후로 운동 시 증가하는 젖산이 운동 후 회복 단계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는 이전 보고들을 참고하여 운동 후에 섭취시킨 젖산이 오히려 골격근에서 근합성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회복 단계에서 에너지원의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지방량에서는 장기간 젖산 섭취가 지방량을 감소시켰으며 운동과 같이 했을 때 더욱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젖산의 복강내 투여가 마우스에서 AMPK, PGC1α, PDK4와 같은 요인들을 증가시켰으며 젖산 복합물과 운동의 복합 처치 후 지방량이 통제군과 운동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는 결과를 보아 장기간 젖산 섭취가 지방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지방대사와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혈액 분석 결과 젖산과 글루코스, 인슐린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IGF-1에서는 젖산 섭취군이 나머지 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는데 젖산 그룹에서 IGF-1이 유의하게 낮았음에도 골격근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었습니다. 선행 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젖산의 섭취가 IGF-1의 바인딩을 증가시켜 혈액 내 IGF-1을 감소시켰을 것이라는 가능성과 두 번째로 젖산을 통한 근육의 합성이 IGF-1에 의존하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 IGF-1의 바인딩을 확인하지 않았고 IGF-1을 제외한 다른 합성 호르몬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일회성 젖산 섭취 결과 근합성 요인이 증가하였으며 골격근에서의 장기간 섭취 결과 골격근이 증가할 잠재적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구 2, 젖산을 장기간 섭취시킨 결과 실제 근합성 요인이 증가하였으며 골격근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운동과의 복합 처치에 대한 상승 효과는 확인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운동 후 섭취시킨 젖산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운동과 젖산 섭취에 대한 타이밍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골격근에서 이 젖산이 운동 전 섭취와 운동 후 섭취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방량 감소에서는 젖산 섭취군과 젖산 섭취와 운동의 복합 처치군 모두 지방량의 감소가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지방 대사적인 요인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젖산이 어떠한 역할을 통해서 지방을 감소시켰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운동과 젖산 섭취 타이밍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근육과 함께 대사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 장기간 젖산 섭취가 실제로 골격근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운동과의 복합 처치에 대한 결과에서 그 상승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후에 운동과 젖산 섭취 타이밍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된다면 운동 선수들에게 있어서 근합성을 위한 운동 보조제로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스포츠 상황에서 생긴 부상으로 인해 움직임 감소로 근육의 감소가 되는 것을 완화시키는 보조제로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운동을 실시하기 힘든 노인이나 비만, 마른 비만자들에게 있어서도 근합성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젖산이 보조제로서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연구 1인 일회성 젖산 섭취는 현재 NDPI에 게재되어 있으며 연구 2인 장기간 젖산 섭취와 운동은 추가적인 분석 진행 후 논문 게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관련된 코멘트나 질문 프론트에서 혹시 있으실까요? 다시 플로어에서 혹시 있을까요? 네. 창의과학대학교 양호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까 락테이트 섭취에 대한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운동 후에 먹었을 때는 섭취를 했을 때는 그 락테이트의 리신테이지스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로 재합성되는 게 큰 비율로 쓰여진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 정확한 타이밍 언제라고 생각하시죠? 예를 들어서 머슬 하이퍼트로피를 주 목적으로 운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젖산을 섭취했을 때 이제 파일럿 테스트로 했을 때 마우스에서 좀 이 쥐들이 피곤해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운동과 이 젖산의 섭취 타이밍을 완전히 다른 날로 섭취시켜서 운동의 효과와 젖산 섭취의 효과를 다른 날에 이제 각각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좀 더 이 젖산 섭취 타이밍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